김현식 전 비서관님 모시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저는 궁금했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그 상황에서 탄핵이 국회에서 막 진행되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청와대를 나와야 되는 상황까지 알고 있었는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읽어보니까는 뭐 구차하다, 구질구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구차하게 다 변명 안 할 거야 이런 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이 상황이 정말 청와대를 놓을 정도로 진짜 발전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잘못은 있었지만 이렇게 법률적으로 뭐 탄핵이 되거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중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당시 청와대에 이제 계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뭐 전우실 씨의 여러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해서 국민들한테 송구하게 된 거고, 여러 가지 통치를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과 담화를 계속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참모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그때 같이 다 계셨던 참모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걸로 뭐 그렇게 다 믿고 있다고 그때 밖으로는 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참모들이 잘못 건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여기서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 이전 상황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헌재가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헌재 판단이 났으니까 그 헌재 판단이 나기 전 상황하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을 뭐 임기 단축을 하거나 중간에 이제 그만둘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이렇게 통치가 더 계속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조기 하야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이제 중간에 통치를 이제 그만두는 그런 기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저는 12월 9일 날 국회 탄핵 소추 전에는 대통령한테 임기 단축을 할 수밖에 없다,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쪽으로 저는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셨고, 제가 건의를 드릴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차라리 국회 탄핵 표결을 그냥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도에 그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리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헌재 판결을 앞두고 또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질문하신 거는 그 다음 상황인데, 그 다음 상황인데, 그때 상황은 사실은 참모들이 어떤 뭘 100% 컨트롤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변호인단이 수십 명이 붙었기 때문에 변호인들에 의해서, 변호인들도 지금 의견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고 한데, 그 변호인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상의를 하시고 판단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참모들의 어떤 그게 제한적이고, 또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또 참모들이 그거를 조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임명받은 참모들은 다 대통령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뭐 밤에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저는 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계가 있었고, 저는 이제 틈틈이 제 나름대로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통령한테 올라오는 수많은 뭐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양각색에서 올라올 텐데, 그런 정보들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뭐 괜찮다, 뭐 이런 정보가 올라온다는, 하나가 됐는지 10개가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보에 그런 게 밖에 다 나왔어요. 그런 게. 그 정보에 제발 현혹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제 대통령께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그거는 대통령은
전체를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경로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들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밖으로 나온 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예. 아 이거 봐라 저게 뭐 아직도 뭐 아니하다 뭐 이런 그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막 그런 게 퍼진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정부에 있다 보면 정부의 특징 중에 관료들의 특징 중에 그런 네. 게 있습니다. 뭐 기업에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CEO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그런 제가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도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판결이 되게 안 좋게 날 건데 왜 대통령한테 바로 이야기를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누구한테 다그치니까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둘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조금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는 거고 저는 항상 그렇게 둘러서 하시지 말아 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게 100% 통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비서관님은 그 원래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정치부 기자도 하셨잖아요. 예. 정치부 기자도 하시고 또 청와대라는 그 국정의 컨트롤 타워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또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까지 같이 했고 또 앞으로 정치하실 거죠. 글쎄, 어디 예. 대구 출마설이 있던데 아니, 정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KBS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 활동을 당장 할 수는 없고요. 뭐 예, 어쨌든- 기회가 되면 뭐 또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 기자도 하셨고 뭐 실제로 뭐 현장에도 있어 보실 거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만큼 징역 20년 이상을 살 만큼 잘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뭐 참모였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런 걸 떠나갖고 제가 뭐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최대한 이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을 만한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라는 게 재임 중에는 형사상 불소추 그렇죠. 특권이 있습니다. 약간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통치에 이렇게 크게 막 내후 외환의 죄가 아니면 그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죄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뭐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정말 최순실이라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 저는 이제 국민 밉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예기치 않은 그런 막 국민 밉상 폭탄이 하나 투척이 된 거죠. 투척이 되면서 이 상황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참 뭐 하여튼 해안스럽습니다. 뭐 그렇게 된 거지 이 자체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이 자체적으로 보면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 돌이켜 보면 그때 상황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을 그만둘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던 보수들이 많아요. 보수들이 많은데 최순실에 잘못 투축된 최순실을 막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에스컬레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보수들까지도 최순실을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을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참모들까지 이렇게 뭐 경제수석이나 이렇게 막 엮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흘러가 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현실은 그렇게 됐고 지금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한테 좀 많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취재를 몇 번 해서 뭐 아니 뭐 시리즈도 얼마 전에 방송하신 것도 제가 예. 봤습니다. 방송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취재는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뭐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뭐 100% 알 수 없고 지금 제가 뭐 면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면회는 유영하 변호사 혼자 여전히 이제 면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뭐 듣기로는 대통령은 주변에서 제가 지금 이제 2년 이상 감옥에 계셨으니까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오고 이렇게 그 위로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런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공화당이 됐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네. 예. 대통령이 심성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예, 예. 그냥 이렇게 뭐 하라고 했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자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 뭐 메시지가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은 뭐 저로서는 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뭐 한교안 비토,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그런 이야기 나왔죠. 측근 예. 교부도 하고 뭐 침대도 안 놔주고 뭐 그런 식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나 또는 우리 공화당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어줬었다. 또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우리 공화당 갈 때 교감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다 유영아 변호사의 메시지에서 나올 거거든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유영아 변호사 입에서 나올 텐데 그거는 그 신빙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취재를 했거든요. 정치인 네, 시절부터. 네, 네. 97년 그 달성 제국을 그거부터 취재를 하고 뭐 해외에 갈 때도 같이 동행 취재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또 대통령 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성격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뭐 가서 뭐 한교안이 뭐 어떻더라 뭐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당을 뭐 우리 공화당으로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 원래 성격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억울한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또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더 쌓일 거고 그런 상황 같으면은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으면은 그래 내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탄핵 시절에 고비고비마다 이제 대통령하고 대화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저는 대화를 하면서 항상 제일 주목하는 거는 딴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금 심경,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견딜 수 있을까? 내지 결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리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통령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단히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의 뭐 생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네. 어떤 측면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섭섭하고 또 누가 조금만 저렇게 안 됐으면 걔 때문에 내가 참 더 힘들어졌고 이런 막 그런 개인에 대한 감성적인 거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작동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되고 보수가 이렇게 뭉쳐야 되고 하는 또 이성적인 어떤 논리가 작용이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이제 혼재가 됩니다. 이렇게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그런 것들이 심리가 막 혼재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황에 맞게 또 천마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대통령이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구체화돼서 이게 지금 나온 이야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파편적인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제 해서 나오는 측면 그게 뭐 틀렸다 맞다 이런 걸 떠나갖고 현실 정치인들이 좀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뭐 그럴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또 그게 뭐 대통령이 또 실제로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항상 대통령의 마음을 그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넓게 종합적으로 항상 대통령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읽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물론 취재는 열심히 하고 팩트는 좀 틀린 게 많다고 하시는데 취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아마 그 상당 지금은 좀 그 옥중 정치를 하시려고 하실 거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한국당이 보수에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정말 보수가 완전히 더 괴멸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해서 보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할이 있으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 생각들이 지금 하나씩 표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까지 생각을 이제 원래 저 나라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라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제 이제 집에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썼던 일기 미공개 분이 한 3년치 일기가 제 집에 있는데 예, 예, 예. 일기라기보다는 그 책을 읽고 이제 서평을 한 건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예, 예. 예. 그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청와대 마지막에 정리를 하다가 그게 뭐 남은 게 있어 제가 이제 집에 갖다 예, 놨는데 예. 그런 거를 이제 읽어보면 대통령은 대단히 이제 옛날부터 마음가짐을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수양이라고 하잖아요. 수양, 뭐 수련. 마음가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거는 저는 왜 맞습니다. 이해가 네. 되냐면 네. 대통령의 딸이었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고 그럼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상당 기간에 오랫동안의 어떤 이제 그 노력은 전부 다 마음을 닦는데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물론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뭐 마음을 제대로 닦았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평생을 그런 거에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제 마음을 많이 닦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더라도 분노를 삭힐 줄 아는 게 어쨌든 간에 지도자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분노가 직자적으로 표출이 된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분노라는 게 예. 뭐 지금 당장 표출될 수도 있고 한 1, 2년 참았다가 표출될 수도 있고 예. 5년 뒤에 표출될 수도 있고 영원히 표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분노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게 마치 현재 모든 그 감정인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좀 뭐 과한 해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예. 근데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 그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게 대통령 되시기 전에 90년대 중반에 이 수필 형태로 일기체 형태로 쭉 썼는데 네.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현재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의를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배반을 좀 너무 많이 한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어떤 의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예. 사람이 없을까?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는 이 연장선상이라면은 정말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용을 하고 또 이렇게 뭐 나락으로까지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은 정말 이것은 내가 명예회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대통령을 이제 인간이라는 그 측면에서 대통령을 많이 바라봅니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네, 당장 나타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잠깐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천미수가님이 쓴 기록을 읽어보다가 가장 딱 와닿았던 말이 뭐냐면은 한국 정치가 그 끔찍한 비극을 당하고도 왜 미래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TK 정서에서도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못하니까는 지금 그 민심이 확 돌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청산만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저는 이 책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포스트 탄핵 정치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탄핵 정치 속에서 빠졌어? 이제 그 1차적인 원인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여전히 탄핵 정치라는 게 아직도 그들한테는 큰 메리트고 아주 그게 좋게 작용을 하니까 적폐청산하고 과거 프레임에 가두고 막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이 정부한테는 좀 그러니까 나쁜 정부죠 사실은. 그 나쁜 정부인데 1차적으로 이 정부가 그거를 즐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당 자체적으로도 그거로부터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한국당 자체에 또 저는 문제도 있다고 그렇네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예, 예. 한국당이 빨리 이 탄핵 정치의 담론, 새로운 포스트 탄핵 정치의 담론으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미래를 설계해 가면, 지금 제가 느낄 때는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가 던져준 프레임에 한국당이 항상 끌려다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이 전체 판을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 총선 시기도 왔는데, 그러면 4년 전 꼭 뭐 박근혜 정부를 한국당이 다 성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4년 전 이렇게 한국당을 성찰을 한번 해보든지 뭔가 하여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 뭐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렇죠. 그게 뭐 성찰이 있어야, 그 성찰이라는 그게 반성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래 담론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성찰을 할 수 없으면 아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자,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경제다, 경제 문제에서 그럼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1번 뭐 2번 뭐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담론들을 어떻게 끌어가겠다,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정부 여당이 던져주는 이 이슈는 적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담론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기본 담론을 형성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적폐를 갖고 우려먹는, 재탕삼탕 해서 우려먹는 이 정부의 프레임에 그냥 한국당도 끌려가니까 결국은 이 포스트 탄핵 정치라는 게 아무도 이 담론을 형성해내지 못하는, 그럼 결국은 보수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비서관님 오늘 모신 이유도, 물론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서 그 내부 분위기나 또 뭐가 잘못됐었는지 그런 거 짚어보는 과거 측면도 있지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 담론을 어떻게 해야 되고, 포스트 탄핵 이후의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저렇게 그 집권층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거기 한국당이 거기서 끌려가만 가서만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저 모셨고,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옥중 정치 뭐 이런 것도 했고, 물론 나눈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대통합 이야기도 많이 아직 남아있고 한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 전비서관님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